꼴찌 박사인데 예. 이렇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공부를 해도 예.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진 않으셨나요? 포기하지 않았죠.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예. 그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그게 오늘의 저를 여기 오게 만들지 않았을까. 바로 인터뷰에서 공부머리가 아니라 우리 회복머리를 생각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성공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IQ가 높았냐, 우등생이었냐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아니에요. 경제, 정치, 예술 분야 모든 분야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정말 IQ가 높은 천재들이 다 지금 성공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에요. 네.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성공해 있냐. 그걸 보면요, 회복머리예요. 회복머리죠. 회복머리가 뭐냐면요. 예.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회복탄력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회복탄력성을 인생에서 몸소 증명해 주시고 실천해 주신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건국대학교에서 생물학자로, 과학자로 살다가 지금은 월드비전 회장으로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스토리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나눈다면 분명히 학생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울림이 될 것 같다라는 확신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렇게 스펙만 들어봤으면 사실 더 있죠. 스탠퍼드에서도 공부하시고 하버드에서도 공부하시고 정말 다양한 이력들, 화려한 이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학창시절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제 별명이 꼴찌 박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꼴찌 학생이 어렸을 때 대학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거의 꼴찌로 지내다가 결국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다 그래서 제 별명이 꼴찌 박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꼴찌 박사인데 예. 이렇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공부를 맨날 안 하고 막 놀기만 하고 말썽 피우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고요. 늘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력이 떨어졌던 거예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남들이 1시간 공부하면 될 거를 저는 막 3시간, 4시간 공부해야 겨우 따라가는 이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진 않으셨나요? 포기하지 않았죠.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그게 오늘의 저를 여기 오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가정 형편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편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데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그 과정에서의.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외국의 후원자가, 미국에 있는 후원자가 저를 돈을 보내주고 이제 그런 원조를 받으면서 자라는 후원아동 출신입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가난하게 살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이런 희망이 있는데. 입신양명. 그렇죠. 그런 게 있을 텐데.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는 가난한데 공부도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소망이 없었죠. 대학 들어갈 때까지 제 꿈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 후원자가 특별히 저한테 매달 돈을 보내주면서 편지를 썼는데 늘 꿈을 물어봤어요. 명환아,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꿈은 없고, 그렇다고 꿈이 없어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 또 다음 달에 또 돈을 받아야 되니까 친구들하고 야구를 하면서 좋아했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저 야구 선수가 꿈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또 답변이 오죠. 너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될 거야. 그렇게 답변이 와요. 아, 정말요? 무조건적인 칭찬. 그렇죠. 그러더니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물어봐요. 꿈이 뭐야? 꿈이 또 뭐야? 아마 이분은 어린아이니까 꿈이 계속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또 소방관이 굉장히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게 꿈은 아니지만은 저 소방관이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답장이 오는데 너 세계 최고의 소방관이 될 거야. 와. 이러면서 자꾸 오는 거예요. 나는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이제 꿈을 생각하기 시작. 하도 귀찮게 물어보니까 그 다음 답변을 또 해야 되니까. 난 맨날 돈만 받기만 하고 또 공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좀 쓸모없는 인생인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진짜 필요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 필요한 직업들이잖아요. 그게 소방관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이제 성적이 안 나오고
능률도 안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학교를 가셨어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해요. 이거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공대에 나왔는데 건대도 어딜 나왔냐면은 공과대학의 미생물공학과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문과 학생이에요. 공대는 이과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집에 갔는데 어떤 처음 본 어른이 와 계신 거예요. 누구냐면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명진 교수라는 분이 와 계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하고 이북에서 피난을 같이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이 명환아 여기 앉아봐. 그래서 앉았더니 너 혹시 대학 갈 때 안 됐니? 그래서 대학 갈 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그래? 너 어느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교수님 제가 대학은 가야 되는데 제 실력으로 붙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분이 생각하더니 너 꿈이 뭐냐고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또요? 근데 네. 꿈이 뭐냐고 이분이 물어보는데 그때까지 저한테 정해진 꿈이 없었거든요. 거기다 대고 꿈이 없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 얼굴을 보니까 그분이 교수야.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교수가 꿈이라고 그때 얘기를 해요. 이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명환아 너무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됐는데요? 그랬더니 건국대학교에 네가 들어가야 할 학과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면 저도 고3 수험생이니까 건국대학교에 어디를 지원하면 학교 갈지 누구보다도 자세히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제 실력으로 학교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어딘데요? 그랬더니 공과대학의 미생물공학과라는 게 있대요. 저는요 문과 학생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문과 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하지만은 그 당시에 경계가 확실히 있었죠. 그렇죠. 문과는 문과를 가야 되고 이과는 이과를 가야 돼요. 저는 이제 가난하니까 꿈은 없었고 그냥 경영학과에 가서 졸업하고 취직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생각만 있었을 뿐이죠. 문과도 못 갔는데 어떻게 공과대학에 가서 내 실력으로 합격을 하냐 그랬더니 또 합격할 수 있대요. 가끔 거기가 미달이 된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인기가 많으세요? 지금은 생명공학 그러면은 아주 난리 나죠. 다 알죠. 어떤 학문인지 다 알잖아요. 저는 이제 오래전에 한 70년대 대학을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나라에 생명공학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생명공학이 뭔지를 몰라. 근데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왜냐면 저는 뭐 적성도 안 맞고 거기 가도 정말 어떻게 쫓아갈지도 걱정되고 모든 게 그렇지만은 그래도 서울에서 대학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는 말이 명환아 잘 됐다. 이 학과를 추천한 이유가 그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교수가 꿈이라 그러지 않았냐. 근데 네가 이 학과를 가면은 취직이 안 되는 학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교수가 꿈이라고 했는데 너 교수가 되려면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안 돼. 대학원을 가야 되고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겨우 교수가 되는 거야. 그럼 너는 입학하자마자 최소 10년을 공부만 해야 되는데 취직하지 말고. 근데 마침 이 학과는 취직이 안 되는 학과인데 10년 뒤에는 생명공학 시대가 온다는 거야. 생명공학 시대가 온다는데 그게 사실 내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 그 당시에는. 무슨 학문인지 모르니까 나는. 근데 이제 생명공학 시대가 오니까 그때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정말 취직이 안 돼. 교수의 꿈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취직도 안 되고 취직은 교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렇게 어렵게 간 미국 유학생활은 어떠셨어요? 아유, 유학생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 공과대학에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공대다 보니까 물리, 화학, 수학, 이걸 많이 가리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지금도 건대 성적표를 띄워보면 DDD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니, 제가 원래 과학은 제일 싫어했고, 제일 못하는 과목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뭐 박사도 안 되고, 뭐, 유학도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졸업할 때는 A-로 졸업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겨우 또 영어 토플 공부해서 가긴 갔어요. 유학을 지원하는 최저 점수가 500점이었는데 그때는 리스닝 테스트는 없었어요. 500점이었는데 그때 딱 500점을 맞고 겨우 갔어요. 막상 가보니까 교수님 강의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하이오 주립대학 미생물학과를 갔는데 가보니까 제 전공 실력도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수님들이 원서를 가지고 강의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첫 학기에 이제 미국 대학원은
B학점 이상을 늘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B학점이 안 돼서 학사 경고를 받아요. 첫 학기 지내고. 첫 학기에. 예. 정말 두 번째 학기에도 열심히 했죠. 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밤잠 안 자고 했는데 그게 뭐 영어 실력이 갑자기 늘겠어요. 뭐 실력이 늘겠어요. 결국은 안 돼서 이제 쫓겨나게 돼요. 제적이 돼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제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1년 만에 이제 쫓겨나죠. 제가 그때 결혼도 하고 갔거든요. 결혼도 하고 가고 제 딸도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한국에서는요, 유학을 간다 그러면은 막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공항에 나와서 환영하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비행기 타고 외국 간다는 게 그거는 뭐 드문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가족들한테 쫓겨났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침 되면 가방 메고 학교 간다고 거짓말하고 학교는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딜 가냐면 오하이오 공원 벤치를 간 거예요. 그래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제 거기서 다시 토플 준비하고 뭐 GRE 준비하고 그리고 다른 학교 입학 지원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학교도 나를 안 받아주죠. 왜 그러냐면 공부 못하는 게 또 검증이 됐는데. 오하이오에서. 그래서 그 오하이오 주립도 그걸 누가 받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지. 그리고 한국으로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 도저히 창피해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공원 벤치 생활을 1년 동안 해요.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거기서 보내요. 심지어는 한 5,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돼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지푸라기는 뭐 어떤 거였나요? 다음 도약할 수 있었던,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뭐였을까요, 회장님께? 이 내공이 좀 많이 쌓인 편인데 그때 내공을 많이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기 시작했냐면은 분명히 이 땅에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정말 루저, 실패한 사람이고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이지만은 나도 소중한 사람일 수 있다. 참자. 참으면서 자꾸 기회를 이제 기다리면서 견뎌보자.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아리조나 대학에서 결국 박사를 받았는데 아리조나 대학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2달 전에 이미 아리조나 대학은 저한테 불합격 통지를 했거든요. 또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불합격 통지를 했는데 왜 나한테 또 편지가 왔지? 그래서 뜯어보니까 조건부 합격증이었어요. 너한테 불합격이라고 통지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대학에서 너를 받아서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 그렇잖아요. 이 한심한 나를 누굴 왜 받았겠어요? 찰스 스털링 교수라는 사람이 너를 받아서 한번 가르쳐보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서 딱 한 명이 나를 받아주겠다고 드디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조건부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분 밑에서 박사과정을 하려면 오고 다른 사람 밑에서 박사과정 하려면 안 받을 거니까 올 필요가 없다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연구를 했나. 세상에 에이즈를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해필이면. 나는 여기에 유전공학을, 앞으로 유전공학 시대가 온다 그래서 유전공학을 꿈을 감고 여기로 왔는데. 그러니까요. 해필이면 또 에이즈, 그 많은 질병에서 선입견이 있잖아요. 선입견이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암을 연구한다 그러면 멋있잖아요, 좀. 대학 갈 때도 나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엉뚱하게 무슨 뭐 공과대학에 미생물공학과를 가지 않나. 미국의 박사과정을 겨우겨우 유학을 왔는데 유전공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쫓겨나서 다른 대학에서 누가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또 엉뚱하게 유전공학은 아니고 또 에이즈를 공부한다고 연구하는 분이고 어떡합니까? 갈 데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국에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게 돼요. 처음으로 에이즈가 발견된 게 82년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85년도에 에이즈를 공부하러 갔고, 그러니까 에이즈가 전 세계에서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런데 박사학위 받을 때쯤 되니까요. 전 세계가 에이즈가 창궐해 가지고 난리가 나요. 전 세계가 난리가. 근데 에이즈 걸리면 다 죽어가고 그런 시대가 4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박사학위를 받아요. 근데 그때 건국대학교의 생명과학과에서 교수 채용 광고가 떠요. 교수 채용, 전공 면역학.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세부 전공 에이즈. 교수님이 갈 자리네요. 그러니까 에이즈가 창궐하니까 이게 소위 이제 창궐하는 거는 나쁜 거지만 소위 이제 인기 학문이 인기 분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에이즈가, 그렇죠. 에이즈가 창궐하니까 누군가가 에이즈를 연구하고 가리키고 이런 네네. 교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수요가 폭발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부임 그렇죠. 교수로 건국대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얼떨결에 네. 제가 무슨 에이즈 뭐 그 전문가가 되려고 한 게 아닌데 네네. 하다 보니까 에이즈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게 됐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초의 에이즈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웃기는 네네. 현상이 그 옛날에 그 에이즈로 제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네. 기자나 사회자가 뭐라 그러면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 조명한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이제 교수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아시아 최고의 전문가예요. 이제 시작했는데. 예. 근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해줬죠, 그때. 국제 학회도 가시고 네. 뭐 다양한 활동도 네. 대학교에서 서로 오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아시아가 창궐하니까 그 아시아 에이즈 학회 그 회장을 선출하는데 거기서 제가 또 회장이 돼요. 그러면 지금 돌이켜서 그때의 과정을 인생의 어떤 기억으로 생각을 하세요? 저는 실패를 톡톡하게 해봤잖아요. 그래서 유학까지 갔고 또 거기서 쫓겨나고 1년 동안 이제 공원 벤치 생활을 하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과거에는 실패라 그러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한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루저고 그야말로 실패자야. 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그 교훈을 얻었냐면은 실패를 하면 할수록 성공과 더 가까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지금 월드비전 직원들한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도전이나 도전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네. 그리고 실패가 두려워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패를 하세요. 네. 실패를 하면 할수록 성공과 지금 더 가까워졌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네네. 그래서 저는 실패가 그 사람이 못나서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배울 게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패를 하더라도 지금은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이거 잘 견디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교훈을 배우면은 성공과 더 가까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 실패가 견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장님의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장님만큼 이 실패를 회복으로 탄력 있게 가신 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학생들이 어떤 실패를 만나면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좌절이라고 하면 낙인되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요즘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실패에 대해서 특히 입시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가 살면서 많은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대학을 들어갈 때 어느 대학을 들어갔느냐가 인생을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죠. 짙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가는 게 그게 끝난 게 아니다. 이어지는 거다. 왜 인생의 모든 것이 고등학교 졸업한 그 19살 때 그때 승패가 결정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좀 똑똑해서 빨리 달리는 사람도 남보다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못 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설사 예를 들어서 대학을 들어갈 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대학을 들어갈지라고 할지라도 좀 숨을 좀 고르게 좀 크게 들여 마시고 그래 좀 참자. 아직 안 끝났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좌절을 마주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회장님이 예전에 과거 인터뷰에서 공부머리가 아니라 우리 회복머리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부머리는 이제 IQ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IQ가 높은 사람은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 공부하는 IQ로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우리 학부형이나 그 구독자분들이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잘 모르더라도 성공한 사람들 머리에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IQ가 높았냐, 우등생이었냐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아니에요. 경제, 정치, 예술 분야, 모든 분야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정말 IQ가 높은 천재들이 다 지금 성공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성공해 있냐? 그걸 보면요. 그게 회복머리예요. 회복머리죠. 회복머리가 뭐냐면요. 공부머리는 공부를 잘하는 머리예요.
이 회복머리는 뭐냐면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머리예요. 그러면 그 견딤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견디면은. 근데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좌절하는 거고 쓰러지는 거고 심지어는 우울증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회복머리. 회복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학생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는 먼저 여러분이 내 자신이 참 소중한 인생이다. 나도. 비록은 내가 공부로 비교했을 때는 남들보다 못하니까 내가 못난 사람이고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도 이 사회에 필요한 소중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히 자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분명히 그런 인생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거지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일단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음은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고 비록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부모님들한테는 여러분 자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고 해서 나무라거나 실망하지 말고 저는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참 고마운 게 계속 그 공부를 성적표를 좋은 걸 못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예 포기해서 그런 건지 나는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어. 살면서요? 살면서. 그러면은 그냥 공부를 못 한다고 뭘 하든 그냥 저한테 야단 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근데 회장님 거기서 부모님이 칭찬까지 해주시면 더 달라졌을까요? 칭찬까지 해줬으면은 너무 달라졌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이 먹고 살기가 바빠서 또 그런 면도 있었는데 근데 외할머니가 있었는데 외할머님이 저를 항상 저를 인정해줬어요.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주변에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장담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려받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성공한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보면은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그분들의 그 회복머리가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견디기 시작했고 견뎌 나가면서 이 사람들 내공이 이제 그릇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릇이 이만큼 커지니까 요만한 고난이 떨어져도 그걸 이제 쉽게 감당을 하는 거죠. 이제 힘들 때는 자기 그릇보다 더 큰 게 왔을 때 이제 막 죽을 지경이죠. 그러나 이걸 견디고 나니까 또 그릇이 커졌어. 계속 커지죠. 그렇죠. 이 메시지가 최근에 내신 신간이 꼴찌 박사. 사실 이 꼴찌 박사는 성인 버전이 있었는데 어린이 버전으로 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 둘한테 보여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던 게 어린이부터 사실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책을 통해서 꼭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좀 있으셨을까요? 영원한 꼴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꼴찌랑 박사가 참 안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안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근데 꼴찌가 저는 처음에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꼴찌라는 건 검증이 되잖아요. 뭐로? 공부를 통해서. 계속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항상 꼴찌야. 학생이니까 공부가 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의 꼴찌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국은 꼴찌로 내 인생은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꼴찌는 영원하지가 않다. 영원한 꼴찌는 없다. 꼴찌 박사님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